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진심을 다했던 관계에서 저만 땀 흘리고 저만 울었다는 배신감이 남는 경험 말이에요. 원래는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이인데 어느새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남았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몇 번이고 실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오히려 악착같이 더 단단한 다리로 일어났죠. 인생은 고르게 나눠주는 법이었고 끝까지 버티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 한 줄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표현이 오글거리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안 썼을 거예요. 하지만 사연을 쓰기 전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열악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거의 허름한 단칸방 여러 개 얹혀 있는 작은 건물에 아이들이 수십 명씩 빽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 건물이 튼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얇은 이불 속에서도 발이 시렸고 여름이면 선풍기 한 대 앞에 다 같이 줄 서서 더위와 싸웠거든요. 때로는 간식은커녕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간당간당했어요. 야, 너 지금 내 밥 몰래 한 숟갈 먹었지? 나는 아까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면 안 되지. 서로 정정당당하게 밥 먹자고. 이러다 빗장 마르면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대단한 반찬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나름 치열했습니다. 그나마 가끔씩 들어오는 기부 덕분에 잔치를 벌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규모의 잔치는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절을 사랑받지 못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봉사자분들이나 선생님들 덕분에 사랑할 줄 아는 성정으로 자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희야, 어제 밤에 많이 추웠지? 우리 수희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꼭 안아줄까?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생님한테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 보면 선생님 힘이 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저야말로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부모님조차 저를 두고 가셨다는데 선생님이 대신해서 많은 사랑을 주시잖아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만큼 자라나면 사람들한테 꼭 사랑을 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제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현실을 먹여 살려주지는 않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아무래도 대학 진학은 무리였기 때문에 바로 사회로 뛰어든 거죠. 워낙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고 새벽 배송 상하차도 해봤어요. 어떤 날은 점심은 고사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뛰어다녀야 했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팔팔할 때 바짝 벌어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탕, 3탕 뛰는 건 기본이었어요. 비록 허리가 끊어질 것 같기는 했지만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 않으면 당장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누가 보면 수희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맡고 있는 줄 알겠다. 좀 쉬엄쉬엄 하면 안 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열심히 해야 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빈둥거리는 것도 아닌데 난처해 죽겠다고. 나만 이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수희 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법부터 배우고 와야 돼. 결국 손님들만 너 칭찬하는 거고 우리랑은 어색하잖아. 게다가 동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도 고쳐야 하고. 처음에는 어디를 가나 텃세를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해고당할까봐 열심히 한 거였는데 주변 동료들은 태도가 비교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솔직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미움받으니 억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장 생계가 걸려 있어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묵묵하게 임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싹싹하게 굴기 위해 노력하니까 시간은 걸릴지언정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널 보면서 많이 배웠어, 수희야. 어떻게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손님들이 너만 좋아해서 조금 질투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나라도 너한테 주문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쑥스럽네요.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할 거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분위기가 좋아야 손님들도 자꾸 찾아오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고깃집에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남자애가 신입 알바생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어리버리한 티가 팍팍 나서 불안했죠. 그런데 진짜 예상대로 일머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문 받으러 갔다 오라고 해도 테이블 번호를 헷갈렸고요. 손님이 양념갈비를 주문하셨는데 대뜸 삼겹살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손님 옷에 물컵까지 엎지르며 사고도 적지 않게 쳤어요. 당연히 사장님의 인내심이 바닥나서 혼도 많이 났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믿고 고용해줬으면 꼼꼼하게 일해줘야지.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출근할 때마다 화병이 날 것 같다. 벌써 손님들이 불만스러워하신 게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해고를 안 당하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 타임에 다 같이 간식을 먹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입 알바생이 예상과 달리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줄 알더라고요. 그제야 왜 일을 매번 죽쓰는데도 사랑받는지 알겠더군요. 솔직히 저는 일 열심히 하는데도 모든 텃세를 극복해야 했기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입 알바생이 저를 챙겨주면서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제발 몸 좀 생각해가면서 일해요. 조금 늦는다고 손님들 줄 고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번 데워놓고 대충 방치하는 것도 그만두고요. 일부러 제가 오늘 약국에서 연고랑 밴드도 사왔어요. 이거 챙겨 다녀요. 제가 다친 걸 어떻게 알았어요? 분명 아픈 티 안 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괜히 일하는 중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직 혼자 알고 있는 거면 비밀로 해주세요. 지금 남들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긴 해요. 저야 선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알죠. 제발 본인 몸을 소중하게 하세요. 나중에 가서 혼자 끙끙 앓으면 억울하잖아요. 워낙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 저한테 관심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웃게 되고 같이 뒷정리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부분이 오히려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져서 보완해주는 연애를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가 저렇게 언밸런스 하냐고 했겠지만 정작 우리는 되게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취직하면서 일을 관뒀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조건 좋은 여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테니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자리 잡자마자 예상 밖으로 나왔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더 값진 결과 같아. 이제 우리는 만나기 쉽지 않겠다. 당신하고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 바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많이 아껴줘서 고마웠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꼭 이별을 앞두기라도 한 것 같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생각이야. 지금까지 당신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보답하고 싶어. 사실 남자친구는 고깃집을 다니면서 밝은 모습 위주로 보여줬지만 취직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잔소리하지 않고 물심양면 지원해줬어요. 일부러 끼니 챙기는 것도 부담이 될까봐 도시락을 싸줬고요. 무엇보다도 사기가 꺾일 만한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할 때 모든 문제집은 제가 사줬어요. 나름 저는 여자친구로서 할 일은 하는 거라 믿었는데
남자친구는 하나하나 감동받고 있었나 봐요. 결국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곁에서 보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청혼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솔직히 제가 내세울 거라고는 남자친구의 사랑뿐이니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표정부터 삐딱하게 구셨습니다. 영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감추지도 않으시더군요. 당연히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던데 인상이 그늘지지 않아서 보기 좋네. 게다가 우리 아들까지 물심양면 지원해줬다면서 이런 며느리가 와준다면 너무 고맙지. 원래 부부는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줘야 하거든. 정말 저 같은 며느리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진짜 친정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후회하실까 봐 걱정돼요. 혹시 결정을 번복하신데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이미 허락했으니까 번복 같은 건 없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씩씩한 배우자를 맞이한다니 기쁠 일이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잘 부탁해. 시아버지는 제가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성격이 밝고 남자친구를 뒷바라지까지 해줬다는 것으로 높게 사셨습니다.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호감과 지지 덕분에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겨서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영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심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드디어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코앞에 두고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있기는 했어요. 바로 남편이 직장을 관둬버렸거든요. 심지어 저한테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는 시기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백수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는 거야. 설마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할 건 아니지? 그냥 지켜봐주면 돼. 반드시 좋은 결과 받아낼게. 남편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길래 타박하지 않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취직 준비하던 시절에도 얼마나 악바리로 노력했는지 두 눈으로 지켜봐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서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혼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녀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겠다며 매일 같이 주방을 분주하게 오갔어요. 아직 서툰 솜씨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예뻐서 즐거웠죠. 게다가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집 근처까지 마중 나와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서 있다 오는 거니까 발이 아플 것을 염려해서 마사지를 자처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데서까지 받아도 되는 거야? 겨우 아르바이트 다닐 뿐인데 너무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민망하다. 당신도 공무원 준비하느라 공부하기 바쁠 텐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도 되나 몰라. 에이, 공부는 공부고 와이프는 와이프지. 아무리 바빠도 내 사랑 못 챙기겠어? 괜히 민망해하지 말고 누리면 돼. 당신은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라고. 역시 나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 이렇게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남부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푼 행복도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장 우리의 관계가 엇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고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면 아르바이트를 관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둘 다 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짜 운이 나빠서 안 생기는 거라고 봐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이 시집 온 며느리인데 애까지 못 낳는다고 하면 얼마나 미워 보일까요? 특히 시어머니가 압박을 가할 때마다 그대로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이러다가 손주 못 보고 죽을까봐 걱정되는구나. 어디 나가기만 하면 며느리 뱃속에 소식 없냐고 물어보는데 민망해서리 외출도 못할 지경이다. 설마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도 얼른 아이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게 그냥 기다린다고 될 일이면 100년도 기다리지. 그런데 임신은 네 나이가 중요하잖니. 괜히 넋놓고 있다가는 끝나는 거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눈총은 계속됐습니다. 가끔씩 시댁으로 같이 저녁 먹으러 방문하면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시면 제가 있는데도 손주가 없어서 속상하다는 전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웃집 며느리는 벌써 셋째를 가졌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애써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못 들은 척 넘기려고 했지만 쌓이고 쌓이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시험관 시술까지 고려하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이 격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진짜 아이 없이 살게 될 수도 있겠어.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많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뭐라도 시도해보자. 괜히 당신까지 어머님 아버님이랑 불편해지면 어떡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호강시켜준다고 데려온 건데 몸에 무리 가는 건 안 되지. 어차피 꼭 자식을 낳고 싶다는 로망도 없어.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아이가 없다고 해도 우리 결혼은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마음이 많이 놓이고 힘이 됐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까지 제 계획을 듣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손주가 생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거 하나로 성패가 갈리는 건 아니다. 이미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걸로 충분히 기쁨을 안겨줬어. 그러니까 부담을 갖거나 무리하지 말고 둘이서 잘 지내라. 시아버지가 제 손 꼭 붙들고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뒤늦게 생긴 가족이 설마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상의 끝에 자녀 없이 살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굳건하게 지지해 주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또 다시 저를 머리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자녀 계획 없이 살자는 말에 의도가 숨어 있었나 봐요. 어차피 우리 애 없이 살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잖아. 나 그냥 공무원 준비 포기할게. 사실 너무 어려워서 합격할 자신이 없어. 그냥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지만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총각 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의견을 바꿔대잖아요. 하지만 저도 번듯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니 차마 뭐라 나무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의 공무원 포기 사실을 알게 되셨나 봐요. 저를 대신해서 아주 시원하게 혼쭐을 내주시더라고요. 너는 네 아내가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게 안쓰럽지도 않은 거냐? 언제까지 얹혀 살 셈이야? 이러면서 무슨 호강을 시켜준다는 건지 그거 참 모르겠구나. 내가 며느리 보기 미안하고 부끄럽다. 사람 구실하려면 책임감부터 갖춰라. 시아버지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합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원래 시아버지는 제법 부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상에서 여유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들어와 살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사실 시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본인 인생은 본인이 꾸려야 한다는 주의였는데 저를 워낙 예뻐해 주시는 데다가 혼자 고생하고 있으시니
손을 내밀어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대단히 잘한 것도 없는데 아껴주시니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까지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워낙 바깥에서 활발하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뭐라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동안 부모 없이 자란 저한테 아빠처럼 대해주시던 분이라 더 그랬어요. 당연히 가족들보다는 시아버지 본인의 충격이 더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는 가족들보다 더 침착하게 대처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은 정신이 맑은 편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못 볼 걸 보이게 될까봐 걱정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이라도 분가해서 나가는 게 좋겠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원치 않는다. 시아버지는 이 순간에도 제가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구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한테 물질적으로든 사랑이든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라도 제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시아버지의 병색이 짙어지는 순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님, 그동안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아픈 상황에서 자식이 멀리 떠나나요? 저는 무조건 아버님 곁을 지켜드릴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보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 아직 내가 멀쩡해 보여서 그러는 거다. 막상 내가 증상이 심각해지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내 말 듣는 게 좋다. 아직 너는 젊은데 벌써부터 병소발 들 생각할 필요 없어.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저의 병수발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런다고 나한테 병수발 부탁할 건 아니지. 이제 나도 당신이랑 같이 나이 먹은 마당이라 누구 수발들 자신 없어. 그리고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람을 고용하든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손 빌리지는 마. 남의 손 빌리는 것보다 제가 보살펴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냥 제가 병수발 되는 걸로 할게요. 아버님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지내셔야죠. 괜히 남한테 맡겼다가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병수발을 자처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씀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차라리 제가 정성껏 보살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수발을 막상 시작해보니 왜 시어머니가 절대 반대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애초에 각오를 하고 제가 나서서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겠다고 선언한 거였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행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필이면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너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뭐라도 더 쥐어줬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혹시 한계가 올 것 같으면은 걱정 말고 사람 불러라.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마워서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님, 왜 벌써 약한 소리라고 그러세요?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님께 효도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시고 편안히 여겨주세요. 원래 자식들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 역시 저한테 도움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민망스럽게 여기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병색이 짙어지셨기 때문에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아가씨는 나중에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아유, 어떻게 그렇게 햇살처럼 곱게 웃어주는지 모르겠어. 만약 시집가고 싶으면 말해. 내가 좋은 곳으로 소개시켜 줄 테니까 무조건 나만 믿으라고. 시아버지가 저를 며느리가 아닌 타인으로 대하시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 중에 시어머니나 남편의 손길은 거부하시면서 저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애틋하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는 남편을 못마땅해 하셨는데요. 오죽하면 남편이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쿠션을 던지면서 내쫓으셨어요. 아, 뭐야. 우리 아버지 지금 나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야, 당신 혼자 우리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서 좋겠네. 진짜 치매라는 건 무서운 거다. 아유, 어떻게 친자식 두고 며느리한테 의지할 수가 있지? 그 신기하네. 이럴수록 저는 시아버지 곁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병수발을 몇 년씩 하고 있다 보면 사람이 지치는 날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해도 저조차 중간중간 무기력하고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느새 어린아이가 되어 저에게 해맑은 호의를 보여주시니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며 반갑게 맞아주실 때면 귀여우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아버지는 말수도 거의 없으시고 기력까지 급격하게 떨어지셨어요.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만 계시고 깨어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미루지 않고 아버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제가 함께 있는다고 해도 며느리잖아요. 막상 아버님도 속으로는 진짜 가족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 말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해요. 진짜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게 되나 보구나. 아유, 젊었을 때는 무조건 내 뒤를 따라올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외면하고 싶기도 했다. 차마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동안 저한테 전적으로 맡기시기는 했지만 시어머니한테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잖아요.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셨지만 막상 눈물을 참지 못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 역시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 밖으로 놀러 나가기 바빴어요. 아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아버님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신다고 해도 자식이잖아. 나중에 얼마나 더 후회하려고 이러는 거야? 진짜로 당신한테 실망스러워. 이렇게까지 철없이 굴 줄 몰랐어. 아유, 내가 가봤자 뭐 큰 도움이 되겠냐. 어머니랑 당신이 잘하고 있으니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잖아. 아유, 어차피 아버지도 내가 우울해하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생기 있게 지내시는 걸 원할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아, 됐다. 어차피 걔는 좋은 돈 무려서 제대로 돕지도 못할 거다. 그냥 여자들끼리 이 사람 잘 챙겨주는 게 낫지. 괜히 언성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구나. 이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시어머니를 볼 때면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외동아들이라고 해도 이럴 때는 부모로서 한마디쯤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대충 대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름 애틋한 기색이 느껴지기도 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꼭 잠드신 것처럼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연히 저는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죠. 그제서야 남편도 장례식장에 찾아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열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작 시아버지랑 시간도 좀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후회하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시아버지의 흔적을 정리하려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내용은 간단하게 남편을 위해 20억을 상속하겠다는 거였죠. 맹세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감히 질투 같은 것은 할 수도 없었던 게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시아버지의 외동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뭘 바라는 마음으로 병수발을 든 게 아니었어요. 그저 시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우리 이혼하자. 네 년이 내 돈 쓰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지. 그동안 네가 우리 아버지를 애틋하게 따르는 것 같아서 기다려줬을 뿐이라고. 아이 진작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여자는 내쫓아버리고 싶었다고. 남편은 저를 조강지처로 생각해주기는커녕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성껏 시아버지를 모셨던 시간까지 조롱하기 바쁘더라고요. 솔직히 너 우리 아버지 병서 발든 거 돈 보고 착한 척 한 거지? 아유 그래서 어쩐다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선택하셨는데 매번 나보고 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 이제 와서 후회해야 하는 건 바로 너야. 괜히 시간만 다 버리고 고생해서 어떡하냐. 어차피 저는 이 결혼에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안 벌고 한량처럼 빈둥대는 모습에 이미정이 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무리 기다려주려고 해도 너무 많이 실망스러웠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남편에 대한 애정으로 이 결혼을 이어왔던 게 아니라 시아버지한테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참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자며 들이대도 상처는커녕 그래 너라면 그럴 줄 알았다 싶더라고요. 괜히 이런 인간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봤자 속만 썩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이제 아버님도 더 이상 안 계신데 당신하고 엮여있기 싫어. 가만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심하다고. 괜히 내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단순히 돈만 보고 아버님 보살펴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 둘 사이에 애도 없는데 서로 놔주는 게 낫겠다. 이미 마음도 떠난 마당에 억지로 잡혀있을 필요 없잖니. 오히려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게 서로의 인생에 나을지도 모른다고. 굳이 미루지 말고 결정해라. 시어머니까지 이혼을 권유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오랫동안 집안에서 지냈던 터라 이혼 후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 잡기로 결심했죠. 아직 제 몸이 팔팔하니 다시 뭐라도 일자리를 구하면 제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과거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게 다행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완전히 기세등등해져서 저를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까지 이혼하라고 하시니 본인 세상이 왔다고 느낀 것 같았죠. 이제 우리 아버지 저 세상 가셔서 네 편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네. 네가 생각하기에도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지? 괜히 엉덩이 들이밀고 버티다가 찬밥대도 울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하자. 괜히 저를 약 올리는 것처럼 해실해실 웃는데 그 꼴이 더럽게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인성까지 파탄난 남편에게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도장을 순순히 찍어줬고 서류까지 제출했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마주했을 때도 남편은 특유의 팔자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얄밉게 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 돌봐주느라 수고 많았어. 이제부터 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거야. 괜히 나 미워하지 마. 나름대로 당신같이 지겹고 고지식한 여자랑 사느라 힘들었거든. 이 정도 참아줬으면 된 거잖아. 알겠다니까. 그래서 이혼 도장 잘 찍어준 거잖아. 왜 그렇게 아직도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당신하고 아무 사이도 아닌 여잔데 왜 그렇게 말 섞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건 그냥 전 남편을 약 올려주기 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제 제 가족도 아닌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미련 남아 붙잡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한 번만 봐달라며 울고불고 빌 줄 알았던 거겠죠. 갑자기 본인이 20억을 물려받게 돼서 인생이 탄탄대로라며 과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20억을 어떻게 쓸지 혼잣말하는 척하면서 저한테 자랑했습니다. 외제차도 한 대 뽑고 오피스텔도 하나 사서 인테리어 싹 바꿀 거라고 중얼거리던데요. 그냥 혼자 허세 부리면서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아서 한심했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둘을 전시댁으로 호출하셨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남아있으니 우리 집으로 좀 건너오거라. 무조건 둘이 같이 와야 한다. 괜히 이미 갈라섰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앞으로 너희 인생이 달린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시댁으로 같이 향했는데요. 전 남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이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를 같이 부르시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반대하실 분은 아닌데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우리 집에서 그동안 병수발 들면서 몰래 헛짓거리 한 거야? 나한테 먼저 실토해. 전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이 궁금하다는 듯이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손톱이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전시댁에 도착해 전시어머니를 마주했는데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바로 전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라고 하셨죠. 사실 저는 전시어머니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내시자마자 전 남편의 반응부터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능청맞은 모습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토록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꼭 눈앞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죠. 아니 어머니 이걸 왜 꺼내시는 거예요? 전현 앞에서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미 갈라선 마당에 전현을 왜 부르신 건데요? 제발 집어넣어 주세요. 이러다가 어머니랑 저랑 다 쪽박 찬다고요. 전 남편은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면서 중얼거리다가 그 끝에는 거의 발작이라도 할 것처럼 흥분해서 날뛰었습니다. 설마 제가 아무것도 없이 얌전히 이혼을 받아줬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방방 뛰는데도 저랑 전시어머니가 무반응이니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려는 듯 보였어요. 유언장이라는 건 자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면서 전시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건 예전 유언장이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은 자필로 쓰여진 데다가 정신이 명료하던 시절에 작성됐다는 증거로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발견했다는 유언장은 그런 증거도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진짜 유언장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치매 초기에 작성된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내용은 간단했는데요. 바로 지극정성으로 혼자 병수발 들고 있는 저한테만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당기지 않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전 시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배은망덕하게 군이 속으로 이를 갈아오셨더라고요. 전에 제가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걸었을 때 그냥 끊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던 겁니다. 게다가 전 남편은 본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거기에 전 시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다 지가 받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놨으니 괘씸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편하게 먹고 살았더니 다시 직장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요. 됐다. 너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어떻게 너를 낳고 기른 부모를 몇 번이고 배신하는 거냐. 이렇게 추악하게 굴 줄은 몰랐다. 지금이라도 내가 네 어미로서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결국 전 시어머니는 분노 끝에 유언장 위조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자 전 남편은 비명을 질러가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가 강경하게 나오시니 저라도 도와달라며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은 거 알아. 앞으로 무조건 당신의 발닦개처럼 살아갈게. 제발 어머니 좀 알려줘. 안 그래도 가진 거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고소까지 당하면 어떻게 해.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그걸 왜 나한테 묻고 도움을 구해? 그렇게 재미없고 고지식하다고 흉볼 때는 언제고. 다 당신이 만든 일이잖아. 직접 책임지는 게 맞지. 괜히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저는 이런 철없는 놈의 편이 되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짓가랑이를 붙들든 말든 걷어차줬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유언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벌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던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거의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누가 보면 영혼이 바뀐 건가 싶을 정도로 이미 불혹을 넘긴 남자가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서는 땡깡을 피웠습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건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올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병수발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 한 방울이 안 섞인 며느리한테 주시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이 전 남편이 진짜 멍청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만약 전 시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대로 따랐더라면 유류분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 마음대로 유언장을 조작하는 바람에 아예 상속 결격자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유류분 청구는 지 손으로 떠나보내고 만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전 남편은 저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려고 애썼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나눠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친자식이잖아. 이대로 내가 불행하게 사는 꼴을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 편하시겠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한테 일분에 떼어줘. 그 입으로 아버님 핑계댈 생각하지 마.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진짜 아버님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진작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노력했어야지. 당신은 아버님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위조하려고 했어. 완전히 인간 말종이야. 전 남편이 얼마나 서러워하든 저는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얄짤없이 거절해버렸어요. 아무리 친자식은 본인이라고 하소연해도 전 시아버지의 뜻은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전 시어머니가 당연히 유류분 청구를 하실 줄 알았어요. 애초에 제가 이 유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니 법대로 따를 의지가 충분했죠.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확고한 이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가기 전에 너랑 같이 병수발 들면서 진짜 많이 반성했다.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왜 그 사람이 너를 자식처럼 애끼고 사랑했는지 알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네가 다 가져가는 게 맞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님을 남의 손에 보내드릴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내가 너를 참 많이 주눅들게 만들고 서운하게 한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돌봐준 거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들놈 잘못 키워 너를 슬프게 한 것도 사과하마. 이때의 대화는 지금까지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히 전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전 시어머니의 눈치도 많이 받고 단 한 번도 예쁨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이랑 갈라서고 나니까 이렇게 사이가 풀리더라고요. 뭔가 아쉽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약속을 잡고 만나서 둘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를 둘러보고 깔깔거리기도 하죠. 게다가 김치 담글 때는 서로의 입맛에 맞추느라 티격태격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기도 하는데요. 자기 전까지 같이 옛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꽃을 치워요. 때로는 전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명절에는 딱히 갈 곳도 없고 손님도 없기 때문에 전 시어머니를 찾아가 오붓하게 상을 차려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 받을 때면 마음이 따스해지는 걸 느껴요. 왜 사람은 나이를 먹고도 현명해지지 않는 건지 궁금하구나. 네가 이렇게 좋은 애인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우리 셋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되는구나. 어머님, 시간이 귀한데 후회하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너무 좋은데요. 분명 아버님도 우리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님과 가까워져서 기뻐요. 한때는 사담을 나눌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 의지가 되고 있다는 게 묘하고 가슴 한켠 뭉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랑 아예 연을 끊어버리셨어요. 아무래도 전 남편이 먼저 본인 부모를 저버리려고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전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시어머니 댁 앞까지 찾아와 난동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불효를 저질렀어도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냥 모른 척한다고 대수해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이러다가 어머니한테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결국 전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한심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꼴이었죠. 그렇게 전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곁을 지켜드리니 안심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지내시면 전 시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른이 먼저 저한테 사과를 건네주신 만큼 저 역시 예의를 갖추고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행도 다니고 기부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릴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재혼 권유도 많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저 혼자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크네요. 제안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남들은 가족 없이 지내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지만 저한테는 익숙한 일이거든요. 일단 저부터 행복해야 누군가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전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은 여전하거든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길 소망할게요. 그러니 어떤 순간이 와도 넘어지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